네, 이제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제목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질문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미중 갈등은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를 하는 거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의 돌출적인 어떤 스타일이 더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에 대한 누적된 피로감과 피해의식이 쌓여 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중요한 거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70년대 초부터 화해하고 미중 수교를 하고 중국의 경제 발전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문호 시장을 개방하고 지원하고 특혜를 줬던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고도로 경제가 발전하면은 중산층이 성장하고 중산층의 성장한 결과 중국이 민주화될 것이다. 그래서 서구적인 가치에 편입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들어맞지 않는 게 21세기의 중국의 강대국으로 소위 대국 굴기 하면서 나타난 양상을 보면 미국의 기대대로 잘 안 맞고 중국이 너무 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국의 누적된 피로감이랄까 피해의식 같은 거가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어떤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미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서가 아니고 그럴까 봐 중국에 대한 예방적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담론들을 내세우고 정책을 만들고 그래요.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거냐라고 할 때 대개 통계 지표 가지고 얘기해요. 양적인 통계를 가지고 2035년을 많이 주목합니다. 2035년 언저리에 GDP가 즉 국내 총생산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고 국방 지출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거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안에서 이미 많은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이건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려서 있을 패권 경쟁이 이미 시작이 됐다. 그걸 예방적으로 이제 꽉 잡아야 되겠다.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이런 얘기입니다. 단순히 트럼프만의 문제는 아니다. 누가 정권을 잡도 이거는 계속 문제가 될 거다. 트럼프는 그것을 독특한 스타일로 극적으로 표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무역전쟁은 그 신호탄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타협과 갈등이 계속되는 일들이 계속할 겁니다. 그럼 중국의 입장은 뭐냐? 중국은 이미 시진핑이 들어서 가지고 신형 국제관계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미국에 대해서 두 개 강대국끼리에 서로 일정하게 서로 존중해 주자, 타협하자. 그래서 적어도 세계 질서 차원에서는 미국의 유리한 입장을 인정해 줄 테니까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입장을 우세한 입장을 존중하라든가 이런 식의 대국끼리 좀 타협을 해서 세계를 협력적으로 유지해 나가자고 하는 게 신형 국제관계입니다. 여기서 미국을 빼고 하려는 거냐 제끼려는 거냐 그렇게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만 이것도 뭐 논쟁이 될 수는 있겠죠. 하여튼 기본적으로 미국과 협조하면서 세계를 운영해 보고 싶은 특히 동아시아에 주도하고 싶은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중국의 입장입니다. 흔히 중국이 미국을 언제 어떻게 이길 것이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중국이 이긴다면 어떤 중국이 어떤 미국을 이기냐가 중요하다. 단순히 무슨 양적인 지표만 가지고 중국이 미국을 이기냐 마냐 그게 언제냐고 하는 그런 기능적인 접근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국은 기존 국제 질서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한다 할까 구미가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인 존재인 건 분명합니다. 말하자면 중국이 새로운 21세기형 조공 질서를 얘기하는 것도 기존의 국제 질서는 구미 중심으로
패권 장악하는 위계적인 질서가다. 그거를 해체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제 질서의 이의 제기자, 현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입장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특히 무역 전쟁을 겪고 있는 지금 그런 국제 전략을 짜는 사람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보면은 1대1로의 현 단계, 중국이 1대1로라는 걸 추진해서 미국과 다른 국제 질서를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1대1로라는 것은 이제 실크로드, 21세기 실크로드 전략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예전 전통시대의 당나라부터 있었던 실크로드라는 거는 육상으로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의 무역 통로, 동시에 또 하나 있었던 것이 해상 실크로드거든요. 밑으로부터 이렇게 쭉 가서 서남아시아를 지나서 아프리카까지 가는 이 통로가 있는데, 이 양쪽을 하나로 묶어서 동시에 국가 전략으로 추구하는 게 1대1로입니다. 그 1대1로가 시행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대안적인 세계 질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21세기형 조공 질서라든가 이런 거를 주장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무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대안적 세계 질서를 추구해서는 안 되고 중국의 경제 성장을 계속한다는 전제하에서 그걸 유지하기 위한 국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든다든가 새로운 문명을 만든다든가 이런 능력이 있냐 없냐를 경제적인 지표만 가지고 볼 일이 아니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 그건 뭐냐면 중국이 문화대국으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이겁니다. 많은 분들은 지표상 경제성장이라든가 국방력이라든가 등등의 지표로 중국이 미국을 언제 능가할 거냐에 관심을 갖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중국이 과연 전통시대의 유교 문명을 가지고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인 문명의 발신자였는데, 그런 식으로 중국이 문화대국, 보편적인 문명의 발신자, 문명의 표준을 제공할 수 있는가 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을 위협적으로 느낀다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먼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점의 하나는 유교 부흥론이 중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진핑을 홍색 유자다, 홍색 유자라, 유학자, 유자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중국도 유교의 부흥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개혁 개방된 이후에 중국인들의 정신세계랄까 심리세계 속에서 가치관의 공허함이 있어요. 그거를 종교로 채워주기도 어려워. 무엇이 그걸 채워줄 수 있는가? 예전 같으면 당연히 개혁 개방 이전이라면 사회주의 가치, 마오 사상이라든가 이런 사회주의 가치가 그걸 채워줘서 그들을 혁명의 과업에 종사하는데 기꺼이 나가도록 해줬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허무주의 아니면 배금 사상, 돈이면 다다, 이런 게 넘쳐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시진핑 사상이 마오쩌둥 사상이니 얘기하지만 그것이 감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일상생활에서 감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그럼 유교를 부흥해 볼까? 물론 어떤 때는 또 너무 심하게 가면은 그것을 통제도 하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유교 부흥에 대해서 협력하는
도와주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6.25 부흥론이고, 그걸 통해서 소위 중국 특색전, 사이버 전략이든 뭐든 중국 특색의 기반을 6.25 문명 가지고 설명하려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1대1로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대신해서 이걸 추구하는 겁니다. 이 추구하는 배경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크죠. 경제가 중국이 이제 자본이 과잉됐는데 그 과잉 과본을 투자할 때를 주로 지방에서의 토목 사업, 아파트 엄청 짓고 공사판 벌리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끌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한계가 부딪히니까 그것을 해외 시장을 통해서, 해외 시장이나 해외 자본 출구를 통해서 지정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1대1로입니다. 그건 전력 투구하고 있죠, 중국 정부가 지금. 그래서 한국 정부도 거의 참여하려고 하고 이러는데 경제적인 어떤 이점이 있으니까. 근데 중국의 한 학자, 여기 원태진이라고 하는 분이 글 속에서 이런 주장을 해요. 1대1로 그 자체로는 영혼이 없다. 한층 깊고 두터운 사회 정의의 사상과 문화 내용으로 채워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1대1로가 경제적인 어떤 출구, 자본의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외에 지정학적으로 어떤 거점을 확보하는 데에 그친다면은 주위에 반발이 많아질 거다. 이것이 새로운 문명, 보편적 문명의 발신으로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신향촌 건설 운동을 전개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농촌이 큰 위기가 처해 있는데 농촌의 위기, 농민의 위기, 농업의 위기, 소위 삼농 위기라고 하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고 거기서 새로운 문명의 싹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해서 신향촌 건설운동을 하는데 그것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도 눈여겨봅니다. 모든 것이 국가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농촌의 빈곤 문제라든가 농민 문제를 이런 식의 밑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운동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정부 권력에 도전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새로운 문예운동이랄까 문명운동으로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